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우디가 31조 원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전격 퇴출시켰습니다. CNN은 세기의 굴욕, BBC는 외교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건 사우디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죽음의 계곡 176km, 30년간 7개 기업이 도전했다가 파산한 저주의 땅, 입찰장에서 중국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대국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 장비가 폭발했고 공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가능하다. 철수한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한국인 5명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한국팀 앞에 무릎 꿇어. 대체 땅속에서 뭘 발견한 걸까요? 지금부터 중국이 중동 전체를 잃게 된 결정적 순간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라인하르트입니다. 30년간 전 세계 극한 환경 건설 현장을 평가해온 독일인 컨설턴트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철칙이 하나 있다면 사막은 절대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리야드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에서 들은 발표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 칼리드 알파이살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리야드 메트로 총 176km, 6개 노선, 3년 내 완공, 그리고 반드시 죽음의 계곡 17km 구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요?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사우디 건설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저주받은 땅이었거든요. 지하 수맥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모래가 물처럼 흐르는 유사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곳. 지난 30년간 7개 회사가 도전했다가 모두 실패했고 그중 2곳은 파산까지 했습니다. 31조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한다면 중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 철도가 될 겁니다. 31조 원. 그 숫자에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탐욕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하루에 160m씩 뚫어야 하는데 일반 구간도 아니고 죽음의 계곡을 포함해서 말이죠. 독일에서 최상의 조건으로도 하루 30m가 한계인데 이건 완전히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을 드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벡텔, 독일의 호우티프, 일본의 시미즈, 프랑스의 부이그, 그리고 단연 돋보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철거는 이미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 철도를 완성했습니다. 사막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중국 대표단 단장 왕젠민이 자신만만하게 일어섰어요. 그의 뒤에는 20명의 기술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실적들이 쏟아졌죠. 파키스탄 카라코람 터널, 에티오피아 고원 철도, 카자흐스탄 스텝 지대 관통 프로젝트. 3년? 우리는 2년 반이면 충분합니다. 죽음의 계곡도 문제없습니다. 모두가 중국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우디 측에서 폭탄 같은 조건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왕세자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무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일명 MBS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긴장했어요. 첫 번째 시범 구간은 반드시 죽음의 계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최소 5km를 관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체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맨 처음 뚫으라는 건 실력을 증명하라는 왕세자의 시험이었죠.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미국 벡텔이 먼저 한 발 뺐어요. 보험사 승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일 호티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1년은 필요합니다. 일본 시미즈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죽음의 계곡? 그런 이름은 곧 바뀔 겁니다. 중국의 계곡으로 말이죠. 왕젠민의 호언장담에 사우디 측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계약은 중국의 것이 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현장 시연을 하겠습니다. 각 회사는 장비와 팀을 준비해 오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칼리드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굳이 죽음의 계곡을 고집하십니까?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왕세자님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계곡 아래에 우리 선조들이 묻어둔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선조들이 묻어둔 것. 저는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막은 항상 비밀을 품고 있고 그 비밀은 대부분 저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계곡 입구에는 거대한 천막들이 세워졌고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팀이 오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한국 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참가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사우디 측 명단에는 분명히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현대건설 대림산업연합. 한국? 저는 그때까지 한국건설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팀의 등장에 모두가 의아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중국팀이 먼저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왕젠민이 거대한 TBM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사막 정복자 룽샤입니다. 직경 15m, 길이 120m의 최신형 TBM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마치 거대한 강철용이 사막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기술진 2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가동시켰죠. 온도 조절 시스템은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모래 필터링 시스템은 시간당 50톤의 모래를 처리할 수 있죠. 왕젠민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사우디 기술진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졌다는 거요. 자, 이제 실제 굴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TBM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터헤드가 회전하면서 모래를 파고 들어갔어요. 처음 30분은 완벽했습니다. 시간당 8m의 속도로 전진했죠. 이 속도라면 하루에 200m 가까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47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끼익, 끼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모니터링 룸에 있던 중국 기술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섭씨 87도. 냉각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 왕젠민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89도, 92도, 95도, 그리고 98도를 넘어서는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BM 후방부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았어요. 모두 대피하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국 기술자 3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고 소방팀이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연기가 거치고 난 뒤에 TBM은 처참했어요. 후방 엔진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냉각 시스템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장비가 1시간 만에 고철덩어리가 된 거죠. 왕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예상 밖입니다. 모래의 마찰열이 계산보다 3배나 높았어요. 칼리드 장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왕젠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은 6개월이면 이미 늦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중국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회사들도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독일 호우티프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시미즈도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차량 행렬이 보였어요. 낡은 지프 3대와 트럭 2대.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이었죠. 차에서 내린 건 단 5명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쓴 그들은 중국팀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온 현대건설 대림산업연합팀입니다. 팀 리더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말했어요. 이름은 강석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사람은 20년간 중동 사막에서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인원도 겨우 5명이네. 장난하나? 중국도 실패했는데? 하지만 강석준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폭발로 망가진 중국 TBM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막을 정복하려 했군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왕젠민이 발끈했어요. 뭐라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강석준이 모래를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사막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숨 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50년 전에 그걸 배웠거든요. 50년 전? 그 말에 저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칼리드 장관이 물었어요. 한국 팀도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연 같은 쇼는 하지 않습니다. 강석준이 답했어요. 그럼? 대신 죽음의 계곡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1km를 뚫어 보이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중국이 1시간 만에 실패한 곳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겨우 5명이? 혹시 TBM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강석준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TBM은 3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땅을 파볼 겁니다. 손으로 땅을 판다고? 모두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강석준의 다음 말이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성공 보수를 반으로 깎겠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사우디 청년 100명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막을 바라봤어요.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여기서 배웠던 것을 이제는 돌려드릴 차례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였어요. 중국팀이 묵는 5성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였죠. 컨테이너 앞에서 강석준이 팀원들과 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라인하르트 박사님이시죠? 독일 출신 컨설턴트. 당신의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저를 알고 있다니. 저희를 조사하러 오셨나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5명이서 어떻게 죽음의 계곡을 뚫겠다는 건지. 강석준이 웃으며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박도진, 지질 전문가입니다. 15년간 중동 지층만 연구했어요. 송재욱, 기계 전문가, TBM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최원태, 안전관리자, 사고 제로가 신념인 사람이죠. 그리고 막내 김혜성, 나이는 어려도 현장 감각은 최고입니다. 정말 소수정이었어요. 각자가 전문 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손으로 땅을 파실 겁니까? 박도진이 대답했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읽는 겁니다. 죽음의 계곡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야 뚫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5시, 한국팀은 죽음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 뜨지 않았고 사막은 차가웠어요. 강석준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깊게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m, 2m,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도진이 저를 불렀어요. 모래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석영 결정이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석영이 열을 흡수했다가 한꺼번에 방출해요. 그래서 중국 TBM이 폭발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석영의 리듬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 열을 흡수하고 언제 방출하는지. 3일 동안 한국팀은 계속 땅을 팠어요. 여러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온도를 측정하고 지하수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사막을 진단했죠. 그리고 3일째 밤 드디어 TBM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게 TBM입니까? 중국 것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기계였거든요. 게다가 새 것도 아니었어요. 곳곳에 용접 자국이 있는 중고 장비였습니다. 10년 된 중고입니다. 송재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조했죠. 뭘 개조했는데요? 숨 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숨 쉬는 법.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방식은 정말 특이했어요. TBM을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라 30분 굴착하고 10분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계속 멈추죠? 제가 물었어요. 사막도 숨을 쉬거든요. 김혜성이 답했습니다. 석영이 열을 방출할 시간을 줘야 해요. 놀랍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온도는 60도를 넘지 않았고 장비는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이다. 지하수가 나온다. 갑자기 터널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분당 수백 리터의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보통이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강석준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뭘 찾았다는 겁니까? 그가 낡은 지도 하나를 꺼냈어요. 1975년이라고 적힌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이곳에서 우물을 팠었습니다. 사우디 정부의 요청으로요. 그때 발견한 지하수맥이 바로 이겁니다. 그 순간 칼리드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정말로 그 물을 찾았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왕세자님이 말씀하신 선조들이 묻어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이 찾아준 생명의 물이죠. 그날 밤 칼리드 장관은 우리를 자신의 천막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이 1975년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맨발에 런닝셔츠 차림으로 사막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들 옆에는 젊은 사우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당시 건설부 직원이었죠. 칼리드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가 강석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강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젊은 한국인은 정말 강석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975년 사우디에 오셨어요.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젊은이들이 중동으로 돈을 벌러 왔죠? 칼리드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곳 죽음의 계곡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한국인 노동자 12명이 고립됐죠. 3일 동안 구조대가 찾았지만 실패했어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 큰아버지, 파이살 왕자였습니다. 그분이 직접 헬기를 타고 수색에 나섰고 기적적으로 12명을 모두 구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강석준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전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구조된 후 아버지는 맹세하셨대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사우디에 빚이 있다고. 기회가 되면 꼭 갚으라고. 칼리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인들이 우물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구조된 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계곡에서 물을 찾아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찾았죠? 한국인들은 땅의 소리를 들었대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그리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죠. 강석준이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7월 15일. 오늘도 실패.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파이살 왕자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보답해야 한다. 8월 3일. 드디어 물소리를 들었다. 지하 47m. 내일은 꼭 찾을 것이다. 8월 4일. 물이 나왔다. 맑은 물이다. 사우디 형제들이 울면서 기뻐한다. 우리도 운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한 한국인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우물은 지금도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말랐어요. 20년 전에. 하지만 물길은 남아있죠. 바로 지금 당신들이 찾은 그 물길입니다. 송재욱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TBM으로 뚫은 곳이 맞습니다. 정확히 50년 전 한국인들이 찾은 그 물맥입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땅이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석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사우디를 그리워하셨는지, 왜 꼭 가보라고 하셨는지. 칼리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왕세자님이 당신들을 선택한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50년 만의 약속 이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된 일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노동자 수십 명이 한국팀 숙소 앞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우디 노동자 하나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1975년에 한국인들과 일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늘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인이 판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요. 한국팀과 사우디 현지인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1km 돌파. 김혜성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확히 7일 만에 죽음의 계곡 1km를 관통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중국이 1시간 만에 포기한 곳을 한국은 일주일 만에 1km나 뚫은 거니까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두가 이 기적을 취재하려고 했죠. 비결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강석준이 답했습니다. 사막과 싸우지 않고 대화했습니다. 말은 시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과학이었어요. 박도진이 만든 석영 열방출 주기표, 송재욱이 개발한 간헐적 굴착법, 최원태의 안전관리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지진이다. 리히터 규모 4.2의 지진이 죽음의 계곡을 흔들었습니다. 터널 일부가 무너졌어요. 모두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TBM이었습니다. 무너진 토사에 완전히 파묻힌 거예요. 최소 2주는 걸려야 꺼낼 수 있습니다. 최원태가 보고했어요. 2주. 그럼 일정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6개월 목표인 5km 관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때 막내 김혜성이 말했습니다. 형, 수동으로 하면 안 될까요? 수동으로? TBM 없이 전통 방식으로 파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하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현대 장비 없이 죽음의 계곡을 파겠다니. 하지만 강석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해보자. 그날부터 정말 미친 듯한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팀 5명과 자원한 사우디 노동자 30명이 24시간 교대로 땅을 팠습니다. 곡괭이와 삽으로 하루 종일 파고 또 팠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모래투성이가 됐죠. 온도는 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보다 못해 삽을 들었어요. 독일인 컨설턴트가 땅을 파는 걸 본 사람들이 놀랐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전염된 거였어요.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대표님, 여기 뭔가 있어요. 땅속에서 낡은 철판이 나왔어요. 한글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5년 8월 15일 광복절,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주사우디 한국 근로자 일동,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묻어둔 타임캡슐이었어요.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런 큰 프로젝트를 주도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강석준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쓴 편지도 있었거든요. 아들아, 너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왔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어라. 그 순간 모두가 울었어요. 사우디 노동자들도, 저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타임캡슐이 발견된 곳이 정확히 석영 밀집 구간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50년 전 아버지들이 길을 알려준 것처럼. 이제 TBM을 쓸 수 있어요. 박도진이 외쳤어요. 기적적으로 TBM을 5일 만에 구출했고 다시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하루에 300m씩 파고 들어갔죠. 그런데 4km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스다. 메탄가스가 나온다. 치명적인 메탄가스가 분출된 거예요. 농도가 폭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인 최원태가 외쳤어요. 하지만 강석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독면 착용하고 계속한다. 미쳤어요? 폭발하면 다 죽어요. 그럼 폭발 안 하게 만들면 되지. 송재욱이 급히 환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현지에서 구한 대형 선풍기들을 개조해서 즉석 환기 장치를 만든 거죠. 위험천만한 작업이었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어요. 방독면을 쓰고 15분씩 교대하며 굴착을 계속했습니다. 48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가스 구간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5개월 29일째 되는 날 5km 돌파, 죽음의 계곡 5km를 완전히 관통한 겁니다. 6개월 목표를 하루 앞두고 달성한 거죠.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사우디 노동자들이 전통춤을 췄고 한국팀은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때 칼리드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의 뒤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였어요. 왕세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MBS는 천천히 터널을 둘러보더니 강석준 앞에 멈춰섰어요. 당신이 강 대표인가? 네, 전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소. 1975년의 영웅이었다고. 왕세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입니까? 미국 엑손모빌에서 연락이 왔소. 당신들이 굴착한 4.7km 지점 지하에 거대한 석유층이 있다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석유층이라니. 사우디에서 석유는 곧 국가 자산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칼리드 장관이 물었어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석유 시출을 시작하자고 하오. 예상 매장량이 50억 배럴이라고? 50억 배럴?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수조 달러의 가치였죠. 그럼 메트로 프로젝트는? 강석준이 물었습니다. 취소해야 할지도 모르오. 왕세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유 앞에서 지하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날 엑손모빌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이곳의 석유는 최상급 경지류입니다. 바로 시출을 시작하면 하루 1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인 대표 로버트 스미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메트로? 그건 나중에 다른 곳에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석유가 우선이죠. 하지만 강석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 석유층이 정확히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북위 24도 42분, 동경 46도 43분, 지하 800m입니다. 강석준이 박도진에게 눈짓했어요. 박도진이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좌표라면 석유가 아닙니다. 뭐라고? 로버트가 발끈했어요. 지하수입니다. 50년 전 지질 조사 데이터가 있어요. 검은 물이긴 하지만 석유가 아니라 철분이 많은 지하수예요. 말도 안 돼. 우리 장비로 확인했다고. 그럼 직접 시추해 보시죠. 강석준의 제안에 왕세자가 결정했습니다. 좋소. 3일 안에 시험 시추를 하시오. 석유가 나오면 메트로는 취소, 물이 나오면 계속 진행. 3일 후 시추가 시작됐어요. 엑손모빌은 최신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500m, 600m, 700m, 그리고 800m에 도달했을 때 푸쉬쉬쉬 검은 액체가 솟구쳤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석유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로버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물입니다. 박도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철분이 많아서 검은 거예요.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김혜성이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응. 철맛이 나네요. 빈혈에 좋겠는데요. 엑손모빌 팀은 아무 말 없이 철수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뻔했던 게 그냥 철분 많은 지하수였다니. 왕세자가 강석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아버지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같은 실수를 할 뻔했거든요. 왕세자가 크게 웃었어요. 역시 한국인들이요. 조상의 지혜를 잊지 않는군.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한국팀이 우리 기술을 도용했다. 왕젠민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증거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간헐적 굴착법은 우리가 3년 전에 특허낸 기술입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강석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원조는 우리예요. 그가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1975년 8월 20일 아버지의 작업 일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30분 작업, 10분 휴식, 사막의 리듬에 맞추기. 이게 간헐적 굴착법의 원조예요. 50년 전 기록이 21세기 특허 분쟁을 해결한 거였어요. 왕젠민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또 열렸어요. 이번엔 왕세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팀에게 제안이 있소.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나머지 171km도 맡아주시오. 그리고 왕세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한국에 맡기고 싶소. 네옴시티 500조 원 규모의 초거대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강석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사우디 청년 500명을 교육시키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술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이미 25km를 돌파했고 하루 평균 200m씩 굴착하고 있었죠. 그런데 7월 15일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어요. 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이 온다. 72시간 지속 예정. 샤말이라고 불리는 거대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시속 150km의 바람에 모래가 30m 높이까지 솟구치는 지옥 같은 현상이죠. 모든 장비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최원태가 외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TBM이 터널 깊숙이 작업 중이었는데 그곳은 아직 보강이 안 된 구간이었어요. 폭풍이 오면 터널이 무너져 TBM이 영원히 매몰될 수 있었죠. 빼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강석준이 물었어요. 최소 48시간입니다. 송재욱이 답했습니다. 폭풍은 24시간 후에 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200억 원짜리 장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김혜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뭐라고? TBM 안에 남아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터널이 무너지기 전에 안전 구간까지 뚫고 나가는 거예요. 미친 소리였어요. 폭풍 속에서 혼자 지하에 남겠다니. 안 돼. 너무 위험해. 강석준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박도진이 계산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속 5m로 계속 전진하면 폭풍이 끝날 때쯤 안전 구간에 도착해요. 72시간 동안 혼자서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송재욱이 나섰어요. 저도요. 박도진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최원태까지. 결국 막내만 빼고 4명이 모두 남기로 했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저는 그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4시간 후 폭풍이 시작됐어요. 하늘이 검게 변하고 모래가 총알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이 정지했죠. 하지만 지하 35m에서는 4명의 한국인이 TBM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무전기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온도 58도. 하지만 버틸만 합니다. 58도. 사우나보다 뜨거운 온도였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터널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36시간이 지났을 때 무전이 끊겼습니다. 응답하세요. 강 대표, 응답해요. 김혜성이 절규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모두가 최악을 생각했습니다. 4명이 생매장된 거라고. 하지만 48시간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는 강석준 안전구간 도착. 살아있었어요. 그들이 해낸 거였습니다. 72시간 후 폭풍이 지나가고 구조대가 터널로 들어갔어요. 4명은 탈진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TBM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버텼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석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50년 전 아버지도 이런 폭풍 속에서 일하셨겠죠?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에요. 사우디 언론은 이들을 사막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왕세자도 직접 병원으로 문병을 왔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전사요. 하지만 강석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꾼이에요.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한국 일꾼. 9월의 어느 날, 프로젝트는 마침내 죽음의 계곡 17km를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반 구간 159km였죠.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우디 전체가 주목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왕세자 일행이 도착했어요. 수행원만 50명, 기자단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계곡을 정복한 터널입니까? 왕세자가 터널 입구에 서서 물었어요. 정복이 아닙니다. 전하. 강석준이 정정했습니다. 화해입니다. 사막과 화해한 거예요. 왕세자가 미소를 지으며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죠. 터널 내부는 완벽했어요. 벽면은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었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천장에는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인상적이요. 왕세자가 감탄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구구구.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벽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대피. 모두 대피. 최원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어요. 왕세자를 향해서. 그 순간 김혜성이 몸을 날렸습니다. 왕세자를 밀치고 대신 바위에 맞았어요. 쿵. 혜성아. 김혜성이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동시에 터널 입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갇힌 거였어요. 의료팀은 어디 있소? 왕세자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구가 막혔으니까요. 강석준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여기서 500m만 가면 비상 출구가 있어요. 하지만 김혜성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저를 두고 가세요. 김혜성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송재욱이 그를 업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300m쯤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이다. 지하수가 터진 거였어요.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익사하겠어.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어요. 왕세자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지하터널에서 익사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박도진이 벽을 더듬더니 뭔가를 발견했어요. 여기다. 배수로가 있어요.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만든 비상 배수로였습니다. 박도진이 맨손으로 녹슨 밸브를 돌렸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커덕. 배수로가 열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수행원 한 명이 쓰러졌어요. 모두 앉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강석준이 지시했습니다. 산소를 아껴야 해요. 그리고 그는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탕. 뭘 하는 거요? 왕세자가 물었어요. 구조, 신호입니다. 밖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어요. 공기는 점점 탁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가 강석준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괜한 방문을 해서. 전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도 운명이겠죠. 그때 김혜성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형, 핸드폰.
제 핸드폰 좀. 송재욱이 김혜성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못 나가면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자랑스럽게 일하다 갔다고. 무슨 소리야? 다 같이 나갈 거야. 바로 그때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탕탕탕, 탕탕탕. 응답이었어요. 구조대가 우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30분 후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왕세자님, 괜찮으십니까? 사우디 특수부대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씩 구조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왕세자는 즉시 김혜성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나를 구했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김혜성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전하가 무사하신 게 보답이에요. 그 순간 왕세자는 자신의 왕실 문장이 새겨진 메달을 벗어 김혜성에게 걸어줬어요. 당신은 진정한 사우디의 친구요. 그리고 왕세자는 모든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나는 목격했소. 한국인들의 진정한 용기를.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이요. 사고 이후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목격한 한국팀의 헌신에 감동한 사우디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김혜성은 3주 만에 퇴원했고 다리를 절긴 했지만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어요. 일하는 게 쉬는 겁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죠. 10월이 되자 전체 구간의 40%인 70km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 일반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모두가 이제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막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새벽 3시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50m, 깊이 30m의 거대한 구멍이 터널 바로 위에 생긴 거였어요. 터널 일부가 완전히 드러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싱크홀 아래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사우디 작업자 15명이 야간 작업 중에 고립된 겁니다. 구조대를 부르세요. 칼리드 장관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구조대는 최소 6시간 후에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6시간이면 너무 늦어요. 최원태가 말했어요. 터널이 2시간 안에 무너질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15명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때 강석준이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들어간다. 뭐라고요? 무너지는 터널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한국팀 5명이 모두 장비를 챙겼어요. 그리고 사우디 자원자 10명도 함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갇혀 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무너지는 터널로 15명이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강석준이 막았습니다. 박사님은 밖에서 지휘해 주세요. 들어간 지 30분 후 무전이 왔어요. 생존자 발견. 하지만 3명이 심하게 다쳤어요. 빨리 나와요. 터널이 무너지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로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구가 막혔어요. 싱크홀이 확대되면서 출구마저 무너진 거였어요. 이제 들어간 15명과 갇힌 15명, 총 30명이 갇힌 셈이었죠. 다른 출구는? 제가 물었어요. 2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하지만 뭐요? 그쪽도 곧 무너질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도진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터널을 지탱할 방법이. 뭔데요? 폭파입니다. 터널 옆 부분을 의도적으로 폭파해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미친 계획이었어요. 무너지는 터널에서 폭파라니. 실패하면 모두 죽어요. 칼리드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실패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박도진이 답했어요.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죠. 강석준이 결정했습니다. 해보자. 도진이를 믿는다. 현장에 있던 폭약을 급히 터널로 보냈어요. 박도진이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설치했습니다. 3, 2, 1. 폭파. 쿵. 터널이 흔들렸어요. 모니터로 보니 정말로 압력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터널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임시방편일 뿐이었으니까요. 뛰어. 모두 뛰어. 30명이 어둠 속을 뛰기 시작했어요. 부상자들은 없고 부축하며 뛰었습니다. 무전으로 그들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칠고 급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1km 통과. 500m 남았어요. 터널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마지막 100m. 출구가 보이는 순간 뒤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터널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뛰어.
뛰어! 30명이 몸을 던지듯 출구로 나왔어요. 마지막 사람이 나오자마자 터널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모두 살았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구조된 사우디 작업자 한 명이 강석준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형제여,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오. 그 광경을 본 사우디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특별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한국팀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 15명을 구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왕세자도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은 단순한 건설 파트너가 아니다. 생명을 나누는 형제다. 하지만 정작 한국팀은 담담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석준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50년 전 사우디가 우리를 구해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구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수천 명이 와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한국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72시간 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끝에 싱크홀을 완전히 메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터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인과 사우디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일했죠. 작업 속도가 놀랍게 빨라졌어요. 하루 500m씩 굴착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제가 물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 사우디 작업자가 답했어요. 12월이 되자 전체 구간의 70%인 123km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김혜성의 아버지였습니다. 1975년 사우디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였어요. 잘하고 있구나, 아들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터널 벽을 만졌어요. 50년 전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도 못 꿨다. 한국이 주도하는 거대 프로젝트라니. 그리고 그는 작업자들에게 막걸리를 돌렸어요. 우리 아들들, 아니 우리 영웅들을 위하여. 한국인, 사우디인,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막걸리를 마시며 축배를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길을 내고 있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1년 반 만에 150km를 돌파했어요. 이제 남은 건 26km 뿐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리야드 도심을 관통해야 했거든요. 지상에는 건물들이 빽빽했고 지하에는 각종 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0.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송재욱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정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겨우 50m씩밖에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월의 어느 날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하 20m 지점에서 오래된 석조 구조물이 나온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급히 왔습니다. 조사 결과 300년 전 오아시스 도시의 유적이었어요. 이건 사우디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고고학자가 흥분했어요. 공사를 중단하고 유적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또 몇 달이 지연될 수 있었죠. 칼리드 장관이 고민에 빠졌어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한데 그때 강석준이 제안했습니다.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유적 주변을 특수 강화 유리로 감싸고 역사 전시 구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300년 전 역사를 볼 수 있게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왕세자가 직접 승인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라 마음에 드오. 한 달간 정성스럽게 작업했어요. 유적은 완벽하게 보존됐고 그 주변으로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강화유리 너머로 보이는 300년 전 우물과 집터. 그것은 마치 시간 여행 같았어요. 3월 15일, 드디어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거리 100m,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발파를 시작합니다. 강석준이 버튼을 눌렀어요. 쿵! 마지막 안반이 뚫렸습니다. 관통이다. 176km 전 구간 관통. 불가능하다던 3년 목표를 2년 만에 달성한 거였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강석준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완공식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직접 참석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든 기적의 날. 국왕이 강석준에게 황금 메달을 수여했어요.
이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50년 전부터 이어진 모든 한국인들의 것이오. 강석준이 메달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메달은 제 것이 아닙니다. 1975년 이곳에서 땀 흘린 1만 7천 명의 한국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 함께 일한 모든 사우디 형제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받을 성공 보수 31조 원 중 10조 원을 사우디 청년 교육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10조 원이라니,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한국이 그랬듯이 사우디도 교육을 통해 더 강해질 겁니다. 국왕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리야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김혜성이 물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강석준이 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우디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강석준이 약속한 대로 사우디 청년 500명을 위한 건설 기술 아카데미가 설립됐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진이 파견됐어요. 개원식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자가 5만 명이 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지원했을까요? 제가 칼리드 장관에게 물었어요. 한국팀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죠.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강사는 박도진이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했어요.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동료애. 이것이 한국건설의 비밀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나요? 박도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못 배웠지만 자식은 꼭 배우게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한국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처럼 일하고 싶어요. 저도 언젠가 큰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어요.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가득했어요. 3개월 후, 첫 졸업생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안전 점검 완료했습니다. 장비 정비 끝났습니다. 한국식으로 훈련받은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장 감독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생산성이 300% 올랐어요. 사고는 제로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졸업생 중 한 명인 아흐메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어요. 무슨 말이죠? 저희 마을 청년들도 배우고 싶어 해요. 저희가 가르쳐도 될까요?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였어요. 강석준이 이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죠. 나눔이요. 아흐메드와 동료들은 주말마다 마을로 가서 무료로 기술을 가르쳤어요. 6개월 후, 사우디 전역에 100개의 작은 기술 학교가 생겼습니다. 모두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왕세자가 이 소식을 듣고 특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전 2030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식 교육을 받고 싶다.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요르단, 모두가 한국식 기술 교육을 원했어요. 강석준과 팀원들은 이제 중동 전체를 다니며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송재욱이 말했죠. 1년 후 중동 건설 현장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체조, 안전회의, 정리정돈,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어요. 한독일 건설사 대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는 한국식으로 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돼요. 진짜 보물은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중동에 남긴 진짜 유산은 176km 지하철이 아니라 수만 명의 교육받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런던이 아닌 두바이에 사무실을 옮겼어요. 중동 전체가 건설 붐을 맞았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운행 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 1975년 사우디에서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왔네요. 한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때는 맨손으로 삽질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들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김혜성이 휠체어를 탄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 옆에는 강석준과 그의 어머니가 있었죠. 왕세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하철 개통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의 50년 우정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매년 8월 4일을
한국 사우디 우정의 날로 지정합니다. 8월 4일, 1975년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물을 찾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지하철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특별한 것들이 보였어요. 역마다 한국과 사우디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사진들, 건설 현장 모습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오늘의 모습까지. 특히 죽음의 계곡 구간은 특별했어요. 터널 벽면에 한글과 아랍어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두 나라의 땀과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영원한 우정이 시작된다. 유리로 보존된 300년 전 유적지를 지날 때 한 사우디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도왔거든. 50년 전의 말이야. 마지막 역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강석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최근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의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주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홍해 프로젝트, 리야드 신공항 등 수백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현장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아흐메드는 이제 현장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꿈을 가르쳐준 거였죠. 저녁이 되자 리야드 타워에서 레이저 쇼가 시작됐습니다. 밤하늘에 한글과 아랍어로 메시지가 떴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크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사막에 지하철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심었고 미래를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을 남겼습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사막에 왔던 가난한 노동자의 나라가 이제는 중동 전체의 기술과 정신을 전파하는 스승의 나라가 된 거였어요. 사막의 별들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한국인들은 조국이라고 불렀고 사우디인들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땅의 크기나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더 크게 돌려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막 위에, 그리고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독일 출신 건설 컨설턴트 마르쿠스 라인하르트가 직접 목격한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5명으로 시작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건설팀의 이야기. 그들은 단순히 터널을 뚫은 게 아니라 두 나라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특히 50년 전 사우디에서 땀 흘렸던 우리 아버지 세대와 오늘의 젊은 기술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과 근로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